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14살, 평화롭던 제 세상이 무너지던 해 약혼자였던 그의 가족이 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7살이나 많았던 차경헌. 그는 늘 제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예의 발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침내 직장을 구하고 독립을 앞둔 어느 날 밤 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24, 이제 결혼할 때도 됐잖아.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걸까요? 구청에서 나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한동안 멍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된 건가? 지난 10년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차경헌은 제게 늘 손님처럼 깍듯했고 때로는 서먹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가 조금은 어려워 집에서는 언제나 공손하게 족바라고 부르곤 했죠. 어른들이 정해준 약혼. 그건 그저 철없는 시절의 농담 같은 거라고 집안의 몰락으로 두 집안의 격차가 너무 커진 이상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날 밤 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눈빛, 무심한 목소리. 24, 이제 결혼할 때도 됐잖아. 저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에 시간 돼? 같이 구청 가자.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일주일 줄게 생각해봐. 쾅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차경헌은 완벽한 결혼 상대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젠틀한 매너, 성실함과 안정적인 성격까지. 다만 단 한 번도 그와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기가 어색했을 뿐입니다. 혼인신고는 생각보다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죠. 저 혼인신고한 거 아저씨랑 아주머니께는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막 취직해서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 하지만 혼인증명서는 내가 보관할게. 고마워요. 차경헌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구청 직원이 선물이라며 작은 쇼핑백을 주었는데 미처 안을 확인하지 못했죠. 가방을 열어본 순간 제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안에는 콘돔 여러 상자와 비타민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기조차 뜨거웠습니다.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릴까 망설였습니다. 이걸 집에 가져갔다가 아저씨나 아주머니 눈에 띄기라도 하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뭘 버리려고 해? 아깝게. 언제 온 건지 차경헌이 차를 세우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차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쇼핑백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경헌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이는가 싶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신혼집에 두면 돼, 으타.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른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백미러로 비친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부부잖아. 이런 일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 내려요?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따로 나와 살아. 집에 잘 안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저녁에 다시 올게. 오늘 차경헌은 검은색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었고 저는 그에게 맞춰 일부러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꼭 커플룩 같았죠? 그럼 이따 봐요. 어젯밤의 충격 때문인지 저는 오후 늦게까지 곤히 잠을 자다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차경헌은 어느새 돌아와 아저씨와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깊고 검은 그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저는 괜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작게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장기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하야,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리안 있네? 아니, 경헌이 녀석이 두리안 냄새는 제일 싫어하는데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많이 사왔담. 이걸 누가 다 먹어? 엄마가 두리안 좋아하시잖아요. 엄마 드리려고 일부러 사왔죠.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집에서 두리안은 우리 유하만 먹잖아.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두리안을 입에 넣어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머니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챌까봐 조마조마할 뿐이었죠. 유하야,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고? 어른들은 주기적으로 제 연애사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연애도 좀 해보고 그래? 공부랑 일에만 너무 빠져 살지 말고. 너희 오빠처럼 30 넘도록 여자친구 하나 없으면 어떡하니?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 좀 봐봐. 지난번 파티에서 아주머니가 널 위해 눈여겨본 청년들이야. 잘생겼지, 인품 좋지, 종류별로 다 있단다. 차경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며 못 들은 척 물컵만 들이켰습니다.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쉽다. 너희 오빠가 나이가 너무 많고 저렇게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않았어도 둘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푹.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급히 제 등을 두드려 주셨죠. 아이고, 놀라긴.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야? 설마 저 녀석한테 널 억지로 시집 보내겠니? 아주머니는 제 손에 사진 한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차경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제가 할게요. 그는 말을 마치고 시선을 제게 고정했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고르는 척했습니다. 차경헌의 요리 솜씨는 수준급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닭발, 새우찜, 옥수수 갈비탕, 소고기 감자조림 등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늘 그랬듯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편하게 먹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에 정신이 팔려 반찬을 짚는 것도 잊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 갈비탕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힐끔거렸지만 차마 일어나서 가져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하야, 오늘 왜 이렇게 적게 먹니?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차경헌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탕 그릇을 제 앞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한 입도 안 먹었잖아. 식으면 맛없으니까 많이 먹어. 저는 등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집안의 흉이나 보며 즐겁게 대화하고 계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작게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한밤중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냉장고를 열어보니 저녁에 먹다 남은 음식과 신선한 채소, 고기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등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막 샤워를 마친 듯 차경헌은 회색 홈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고 깊은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간신히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죠. 저녁에 배 안 불렀어? 조금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방에 가 있어? 만두 쪄줄게. 방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잠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대학원 3년 내내 입었던 잠옷이라 색도 바래고 목 부분도 늘어나 있었죠. 전에는 캐릭터가 귀여워서 그냥 입었는데 옷장을 뒤져 아주머니가 사주신 새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결 깔끔해 보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차경원은 작게 더하고 대답하며 제 모습을 잠시 훑어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그릇을 받으려 손을 뻗자 그가 말했습니다. 뜨거워. 내가 들고 들어갈게. 그는 식탁 위에 만두 그릇을 놓고 제게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내일 프랑스로 출장 가. 뭐 필요한 거 있어? 저는 만두를 한 입 빼어 물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딱히 없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한 입 깨문 순간 입천장이 벗겨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뜨거워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뱉어야 할지 삼켜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뱉어. 그의 긴 손가락이 휴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뱉어. 무언가 변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얌전히 만두를 뱉었습니다. 그는 휴지 한 장을 더 뽑아 제 입가를 쓱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입가에 침 묻었어.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더 창피한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차경원은 작게 한숨을 쉬며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하. 너무 긴장하지 마.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티나요. 제 스스로도 오늘 하루 종일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들킬까봐 또 그를 마주하며 왠지 모를 어색함에 안절부절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를 들면 넌 평소에 저녁밥을 2그릇 먹는데 오늘은 반 그릇만 먹었지? 제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얼마든지 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습니다.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잠옷 새로 갈아입었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래 입던 게 젖어서요. 예쁘네. 다음 날 아침 제가 식사하러 내려왔을 때 차경원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보름 이상 이어졌고 새로 시작한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저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건넨 독한 술 한 잔에 제 얼굴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얼굴과 목이 미치도록 가려워 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열쇠를 깜빡 잊고 나온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큰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푼 차갑고 냉정한 얼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왜 이 시간에 차경원이 문을 열어주는 거지? 출장 간 거 아니었나? 평소에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면서. 오빠. 저는 어색하게 잠긴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차경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딱 한 잔만요. 목이 너무 가려워 긁으려 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술 알레르기 있는 거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을 거의 마셔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예전에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가 맛이 없어서 뱉어낸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다시 목을 긁으려 하자 그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렇게 긁으면 피부다 상해. 일단 세수부터 해서 열 좀 식혀. 약 가져올게.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붉었고 쇄골 주변 피부에도 두드러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너무 가려워 긁었더니 피부가 살짝 벗겨지기까지 했죠. 다행히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약과 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먼저 먹고 가려움증 완화 연고 발라. 연고를 바르기 편하게 셔츠 윗단추를 2개 풀자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이내 예의 바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고를 바르니 가려움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단추를 다시 잠그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왔어요? 오늘 오후에. 너한테 문자 보냈는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문자라니 본 기억이 없는데. 휴대폰을 확인하니 방해금지 모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온 그의 문자는 다른 메시지들에 무쳐 눈에 띄지 않았던 겁니다. 일이 바빠서 휴대폰 볼 정신이 없었나 봐요. 지금은 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목소리도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쉬어.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고마워요. 오빠도 푹 쉬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그는 작게 긍하고 대답했습니다. 알레르기는 심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에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어제 그가 책상 위에 두고 간 선물 상자. 너무 피곤해서 열어볼 생각도 못했죠.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일상복으로도 특별한 날에도 입을 수 있는 단정한 디자인의 작은 드레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목걸이, 시계, 그리고 몇 가지 장신구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 하나를 골라 차보았습니다. 옅은 녹색의 시계판이 제 피부색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맞은편 방문도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경원은 짙은 갈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옅은 파란색 셔츠 깃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완벽한 어깨선과 목선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좀 나아졌어? 아직 불편한 데는 없고? 네, 이제 괜찮아요. 그의 시선이 제 손목으로 향하자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만둣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차경원이 내려와 제 맞은편에 앉아 역시 만둣국을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그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찌 된 일인지 화제가 제 시계로 옮겨갔습니다. 어라, 이 시계 유하것과 비슷하게 생겼네. 내가 이런 시계 차는 건 처음 보는데.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힐끔 쳐다보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차경원은 태연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찬지 좀 됐어요.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이거 친구가 해외에서 사다 준 건데 우연히 비슷한가 봐요.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더 있다가는 무언가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 지각할 것 같아서 먼저 가볼게요. 오빠가 데려다 줄 거야? 아니에요. 저 전기자전거 타고 가면 충분해요. 졸업 후 시댁에서 차를 한 대 사주셨지만 저는 운전이 무서워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그게 더 편하고 빨랐죠. 퇴근 무렵 어릴 적 친구인 미나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유하야. 긴급 상황. 집에서 억지로 보낸 맞선 권 교수님한테 들켰어. 그이 지금 단단히 화났어. 나이 많은 남자는 달래기 정말 힘들다니까. 그래도 안 나갈 수는 없어. 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다리를 부러뜨릴지도 몰라. 뒤이어 보내온 고통스러운 이모티콘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움찔했습니다. 권 교수님은 우리 대학 시절 대수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미나는 그 과목에서 낙제한 적이 있었고
재수강까지 해야 했기에 그를 늘 탐탁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졸업 후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놀랍게도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2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해왔지만 여전히 가족에게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몰랐죠. 최근에 그녀는 권 교수님 몰래 맞선을 보러 다녔는데 그 후폭풍이 아주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지만요. 저는 나 결혼했어라고 몇 자 적었다가 이내 지워버렸습니다. 이 비밀은 저와 차경원만 아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했죠. 이번 식당, 내 취향 저격이야. 음식 엄청 맛있어. 주소 보낼게. 그녀가 보낸 주소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뿐이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는 거야. 다음은 없어. 고마워, 내 사랑. 늘 그랬듯 저는 아주머니께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의 맞선 상대는 아주 잘생기고 성격도 온화하며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어떤 주제든 막힘이 없었고 조언까지 해줄 정도였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온몸으로 뜨거운 기운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설마 지금. 오늘 저는 흰색 티셔츠에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아래에는 연청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어설 수도, 그렇다고 계속 앉아있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선 상대인 주혁 씨는 금세 제 당황스러움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게 덮어주었습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크니 감기 걸리지 않게 입으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차 가지고 왔어요. 저는 옆에 세워둔 전기자전거를 가리켰습니다. 주혁 씨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야 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옷은 어떻게 돌려주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30분 전에 아주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아저씨와 함께 생일 파티에 가셔서 집에 안 계신다는 내용이었죠. 생리가 시작되니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정신이 멍해 드라마를 보다가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렴풋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옷깃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움찔하며 저는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잠든 척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얇은 옷 위로 그의 단단한 가슴에 뺨이 닿자 끊임없이 전해져 오는 온기에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자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차경원은 분명 제가 잠든 척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의 동작은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간 건가?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떨어져 간지러웠습니다. 긁고 싶어 미칠 것 같았죠? 한참 후에야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숨을 내쉬며 황급히 얼굴을 긁었습니다. 아까 그가 있을 때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 후 열흘 넘게 차경원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혼인신고를 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런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한두 번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너무 바빠서 모두 거절했습니다. 오늘 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8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자 하늘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구름만 낀다고 해서 비옷이나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전기자전거가 도둑맞았습니다. 빗속에 서서 저는 잠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다른 곳에 세웠나? 주변을 한참 찾아 헤맸지만 보이지 않자 저는 자전거를 정말 도둑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죠. 그때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나 씨 친구분,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맞선을 봤던 주혁 씨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약간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택시 불러서 가면 돼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금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 그럼 감사히 타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주혁 씨가 차 안의 온도를 높여주자 따뜻한 공기가 서서히 퍼지면서 추위가 가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지난번 미나인 척 맞선을 보러 나가 그를 속인 것에 대해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혁 씨는 그저 웃으며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심지어 재미있어하는 눈치였죠. 그는 제게 허거를 사주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더욱 미안해져서 이번에는 제가 사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차가 한 쇼핑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재킷은 아직 우리 집에 있었고 돌려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3층에 남성복 매장이 있어서 저는 주혁 씨를 끌고 들어가 새 옷을 한 벌 사주었습니다. 이 일로 제 석 달치 월급이 날아갔습니다. 매장을 나서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차경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저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차경헌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하, 넌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거 알아? 저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현장에서 딱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가 30분 전에 보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회사로 데리러 갈게?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 셔츠 한 장을 더 샀습니다. 이걸로 반년치 월급은 공중에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주혁 씨가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비는 서서히 그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죠. 아저씨는 가끔 아주머니 입에 과일을 넣어주며 아주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하 왔니? 내 오빠는 어디 갔어? 너 데리러 간 거 아니었어? 엇갈렸나 봐요. 제가 먼저 왔어요. 부엌에 생강차 있으니까 얼른 마시고 몸 좀 녹여.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샤워를 하고 나니 한결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아래층에서 작은 소음과 함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경계하며 휴대폰과 스탠드를 끄고 잠든 척 누웠습니다. 예상대로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무례하네. 방에 들어오면서 노크도 안 하고. 두려움에 발가락을 움츠렸습니다. 스탠드 불이 켜지고 희미한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은 틈새로 그가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셔츠 윗단추를 천천히 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차경원은 저를 이불 속에서 부드럽게 끌어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동그랗게 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바지에서 전해져 오는 차가운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는 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약간은 언짢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셔츠, 그냥 주지 말고 잠옷으로나 입을 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하품을 하며 손을 뻗어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단단하고 약간 뜨거웠습니다. 졸려요. 자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마치 계속 연기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오빠 문자 온 걸 못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서유하, 내가 화난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자 간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긁는 순간 셔츠 단추 하나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가슴 윗부분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뜨거운 열기를 품은 듯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으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다른 잠옷으로 갈아입어야겠어? 이 옷은 절대 다시 안 입어. 차경원의 기분이 조금 나아진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화났는데요? 내가 다른 남자에게 물건 사주는 걸 봤거든. 그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미행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쇼핑몰이 내 친구 거야. 친구가 찍어서 보내줬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마저 묻어났습니다. 난 회사 앞에서 널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주혁 씨와 허거를 먹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옷을 빌린 적이 있어서 갚으려고 사준 거예요. 그가 오해할까봐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더욱 세게 감쌌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저씨랑 아주머니 아직 아래층에 계신단 말이에요. TV 보고 계셔서 안 들릴 거야. 결혼까지 해놓고 맞선을 보러 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부탁해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결혼한 거 모르잖아요. 이 자세는 정말 너무 민망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빨리 내려줘요. 차경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약간의 애교를 섞어 말했습니다. 옵.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지 마. 나한테 여동생은 없어. 그는 마치 제가 변태라도 되는 양 덧붙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의 팔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래 그 셔츠 오빠 주려고 샀는데 이제 주기 싫어졌어요. 그냥 제가 잠옷으로 입을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 앞에서만 입어. 변태. 어젯밤의 일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차경원을 마주하기가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그도 집에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내내 저는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고 아주머니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며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이건 누구 거니? 저는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붉은색 표지의 책자였습니다. 푸급.
저는 하마터면 입에 있던 밥을 뿜을 뻔했습니다. 여보, 아내 이름 보면 누구 건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손에 든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졌습니다. 서유하, 차경헌. 온 가족이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차경헌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제 혼인신고서예요. 주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주머니의 놀란 눈빛 속에서 그는 부드럽게 책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너 유하랑 결혼했다고? 제가 어떻게 너 같은 애랑 결혼할 생각을 했담. 맨날 저렇게 차갑기만 한데? 내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야? 초기의 충격이 가시자 두 분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차경헌이 일부러 한 짓이었습니다. 누가 혼인신고서를 몸에 지니고 다닌단 말입니까?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지어내려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경헌이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청혼했어요. 아빠, 엄마. 저 유하한테 진심이에요. 사실 제가 유하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조차도 믿었을 겁니다. 아저씨는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몰래 이렇게 혼인 신고부터 하는 건 유하한테 책임감 없는 행동이야. 유하가 널 마다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식사가 끝나고 차경헌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온 가족은 소파에 모여 앉아 결혼식 날짜를 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잊을 정도로 열띤 논의 끝에 결혼식은 내년 2월 설 연휴에 맞춰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과 예쁘게 깎은 과일 한 접시를 제 방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결혼도 했으니 이제 신혼집으로 옮겨서 사는 게 좋겠다. 경헌이 신혼집은 몇 년 전에 이미 꾸며놨으니까 내일 아주머니가 가서 좀 더 정리하고 날 잡아서 둘이 이사해.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집으로 이사하면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러자 또 해서는 안 될 상상까지 하게 되어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차경헌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시간 괜찮아요. 그렇게 빨리. 고개를 들자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하는 바쁜 것 같으니 오빠가 알아서 옮길게. 넌 신경 쓰지 마. 아주머니는 기쁘게 손뼉을 쳤습니다. 전부 다 옮길 필요는 없지? 어차피 가끔 여기 와서 잘 거니까. 차경헌은 제 의견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지만 저는 조금 서운했을 뿐 정말로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러워 마치 억지로 무대에 떠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마치 쫓고 쫓기는 쥐와 고양이처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죠. 마침내 수요일 오후가 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경헌이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전화했습니다. 회색 벤틀리가 회사 건물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고 싶지 않아 뒷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싱싱한 장미꽃 한 다발이 뒷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꽃잎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죠. 차경헌은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온몸에서 젠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멍하니 서 있을 거야? 왜 이렇게 큰 꽃다발을 샀어요? 누가 그러더군. 연애는 꽃다발과 정식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여보, 우린 연애 단계를 건너뛰었지만 신혼 축하해. 저는 놀랐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신혼 축하해요, 여보. 집으로 가는 길은 10분 남짓이었지만 제게는 1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찼고 등도 축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차경원은 자청해서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붉은색 침대 시트와 창문에 붙은 커다란 자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틀림없이 아주머니의 솜씨일 겁니다. 어제 아침 아주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신다며 돌아올 때는 양손 가득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침대 위에는 핑크색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이 아주 정교해서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궁금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경원의 커다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단단한 팔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기침을 하며 시선을 침대로 향했습니다. 이 선물 오빠가 준비한 거예요?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준비하셨을 거야. 저녁 뭐 먹고 싶어? 별로 배 안 고파서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계란 프라이 넣어서? 네. 고마워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려는데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차경원에게 물었습니다. 리모컨 봤어요. 소파 위에 있지 않아? 소파 밑까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서랍 안에는? 거기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지금 벌써 10시니까 TV 보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쉬자. 쉬자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인가? 고개를 들어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쉰다는 게 꼭 그 뜻은 아니지. 저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 금방 들어갈게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쓰레기는 내일 아침에 내가 버릴게. 밤에는 밖이 추워. 저는 거실을 한참 서성이다가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셔츠를 벗고 있는 차경원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 손으로 셔츠 단추를 풀자 그의 단단한 복근이 드러났습니다. 넥타이는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긴 바지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로 내려가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넥타이도 사라지고 욕실에서 물소리만 졸졸 들려왔습니다. 물소리가 멎자 저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죠.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 한쪽이 푹 꺼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의 몸에서 나는 상쾌한 바디워시 향을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제가 쓰는 것과는 다른 향이었죠. 저는 옆으로 조금 비켜났습니다. 서유하. 제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더 가면 침대에서 떨어지겠어?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손가락 하나만큼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저쪽으로 좀 가요. 자리 좀 내줘요. 그가 옆으로 움직여 우리 사이의 거리를 넓혔습니다. 엄마가 보낸 선물 열어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열어보자. 나도 궁금하네. 방에 들어오자마자 긴장해서 침대로 뛰어들기 바빴지 선물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눈에 들어온 것은 얇고 비치는 옷가지들과 다양한 향의 작은 상자들, 그리고 토끼 귀와 꼬리였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타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해졌죠. 저는 즉시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차경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곤하다. 자자.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런 자극을 받고 어떻게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니 그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침대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을 집으려는데 누군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고 따뜻한 입술이 귓불을 머금고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가볍게 떨렸습니다. 귀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죠. 고개를 돌리자 그의 뜨거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피곤하다고 했으면서 왜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나 마찬가지였죠. 차경원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긴장 풀어라고 속삭였지만 제 머릿속은 어지러웠고 그에게 미쳐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을 넘기 직전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이불이 한쪽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제게 이불을 덮어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잠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죠. 그가 침대로 돌아오기도 전에 저는 몽롱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너무 피곤해서였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쓰레기통 안에서 찢어진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얼굴이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젯밤의 일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기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저는 차경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었죠. 다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평소보다 짙었을 뿐입니다. 저녁에는 일부러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재로 들어가 야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은 이미 다 끝났지만 너무 일찍 침대에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켜서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소리를 작게 줄이고 이어폰을 꼈죠. 중간에 목이 말라 거실로 콜라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경원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라를 꺼내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요. 그는 검은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살짝 젖어 있었고 숨을 약간 헐떡이고 있었죠. 달리기 하고 왔어. 이 시간에 달리기를요?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의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은 다 끝났어. 제 손이 살짝 떨리며 콜라캔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거의 다요. 먼저 자요. 기다리지 마요. 차경원은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찍 쉬어.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15분 후 저는 방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습니다.
차경원이 과일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가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제 이어폰을 벗겼습니다. 그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과일 좀 먹어.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마우스를 눌러 창을 닫았습니다. 제 당황한 모습은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몇 도는 차가워진 것 같았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일은 다 끝났고. 내가 확인해 줄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금 컴퓨터 끄고 같이 자러 가요. 푹. 컴퓨터가 즉시 꺼졌습니다. 가자. 그는 제 손을 잡고 침실로 곧장 끌고 갔습니다. 방금 본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아직 그 내용이 맴돌아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경원이 갑자기 몸을 돌려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제 턱을 잡고 고개를 숙여 제 목덜미를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사람을 물어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래?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으로 퉁치기로 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목에 남은 흔적을 가리기 위해 꽤 많은 컨실러를 써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항상 무음 모드로 해두었던 제 휴대폰이 2번 진동했습니다. 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차경헌, 점심 같이 먹을까? 저는 2초 정도 고민하다가 화면에 2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싫어. 회사 구내 식당까지 오려면 왕복 30분은 좋게 걸릴 텐데 그러면 점심시간도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차경헌, 예약 다 해놨는데. 내 회사 근처 식당이야. 갈비찜, 간장게장, 찜닭. 글을 읽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사 밥은 너무 밍밍했고 주변 배달 음식도 이제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게 일이었죠. 혼자서 어떻게 다 먹어요?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곧바로 그에게서 식당 주소가 날아왔습니다.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져 길가에서는 군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차가운 공기 중에 퍼져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봉지를 샀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차경헌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다 주문해 놓은 상태였죠. 그의 앉은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걔가 왜 이렇게 적어요? 정말 짠돌이네. 걔는 식으면 맛없어. 넌 2마리만 먹어? 5마리. 2마리. 흥정은 없어. 3마리. 너 지난번에 걔 먹고 병원 갔던 거 잊었어? 그 얘기는 꺼내지 마요. 2마리면 2마리. 몇 년 전 그의 거래처에서 집에게 몇 상자를 선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다 그만 너무 많이 먹었고 그날 밤 복통과 설사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고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그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모두 해외에 계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약을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마침 집에 돌아온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고 일주일 내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간호해준 사람은 그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병실에서 큰 눈으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색함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저는 개 한 마리를 집어 껍질을 반으로 갈라 먹으며 물었습니다. 나한테 개 먹지 말라면서 왜 개를 시켰어요? 어젯밤에 내가 잠꼬대하면서 계속 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잠꼬대를 했다고요? 진짜요.
응. 또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차경원은 정말 잘생겼다고 했어?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어젯밤에 오빠 꿈도 안 꿨는데 왜 오빠 칭찬을 해요? 못 믿겠으면 녹음한 거 들려줄까? 녹음 안 했잖아요. 그럼 내 손에 있는 개나 줘. 개 2마리를 다 먹고도 입안에 남은 맛있는 여운에 저는 또 한 마리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꾀에 넘어가지 않았죠. 저는 그가 통통한 게살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안 주면 말지. 저는 감자 한 조각을 집어 밥과 함께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그때 잘 발라진 게살 한 접시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그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먹고 생강차 좀 마셔서 몸 좀 따뜻하게 해. 저는 즉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따가 내가 군밤 까줄게요. 차경원은 옅게 웃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식사가 끝나고 그는 군밤을 모두 까서 종이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오후에 조금만 먹어. 저녁밥도 먹어야지. 저는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소화 잘 돼요? 이제 일주일 후면 차경원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녁에 2사람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곧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선물 있어요? 최근 선물 고르는 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없는 게 없고 또 까다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고는 고개를 기울여 대답했습니다. 너.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그 뜻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약간은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진지하게 좀 말해줄 수 없어요? 그의 깊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점점 뜨거워져 마치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살짝 빼며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오빠의 제안 고려해 볼게요.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잠긴 목소리로 말했죠. 빨리 동의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전에 저는 늘 잠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첫 경험시 주의사항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이야말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파일 전송 도우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과학적인 글과 영상들을 더 찾아보고 그것들도 모두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그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 네. 뭐료? 고개를 돌리자 차경원이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콘텐츠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취향이었어. 맙서사, 내가 자료를 차경원에게 잘못 보냈구나. 이불 걷어차지 마. 감기 걸려. 차경원은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거기 적힌 주의사항들 내가 잘 지킬게. 걱정 마, 여보. 저는 그를 째려보고는 옆으로 돌아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닥쳐요. 차경원의 생일날 그는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정장 위에 긴 코트를 걸친 그의 모습은 키가 크고 기품이 넘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걸음으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주 익숙해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샀어요? 군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렸던 제 눈이 즉시 반짝였습니다. 얼른 줘봐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차경원은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차에 타서 먹어. 밖은 추워. 차 안에는 히터가 켜져 있어 온몸이 따뜻한 공기에 감싸여 아주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껍질을 깐 군밤이 담긴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마트에 들르자. 집에 먹을 거랑 과일이 다 떨어졌어. 저는 입에 군밤을 문 채로 대충 몇 마디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생선요. 일주일 동안 생선을 못 먹었어요. 오빠가 해주는 생선 요리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생선탕에는 두부 꼭 넣어주고요. 이렇게 추운 날 두부탕 마시면 정말 최고일 거예요. 매운 생선 조림도 먹고 싶어요. 그는 입꼬리를 살짝 구부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일단 군밤 봉지는 내려놔.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저는 즉시 군밤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경원이 해주는 음식은 군밤보다 1000배는 더 맛있으니까요. 마트에 도착하자 그가 카트를 밀었고 저는 그 옆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다가 저는 두부 무게를 재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경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재고 올게. 넌 여기서 줄 서 있어? 곧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줄에 다시 섰습니다. 유하 씨. 맑고 청아한 남자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주혁 씨였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로 한참 동안 보지 못했죠. 요리할 줄 아세요? 저는 주혁 씨의 카트를 쳐다보았습니다. 각종 식료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조금요. 유학할 때 배웠어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아직 위챗 친구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친구 추가해요. 제 위챗을 추가하세요. 이 친구 휴대폰은 배터리가 나갔어요. 차경원이 돌아와 무표정한 얼굴로 주혁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마치 현장에서 딱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제 귓가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렇지, 자기야. 제 얼굴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죄송해요. 휴대폰 배터리가 정말 다 나가서. 주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이쪽은 남자친구분이세요? 제 남편입니다. 계산을 할 때 차경원은 옆에 있는 매대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습니다. 작게 말했죠? 집에 많은데 게다가 주혁 씨도 바로 뒤에 있잖아요. 정말 창피해요.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이건 다른 거야? 저는 포장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지? 고개를 들자 저는 주혁 씨를 향한 그의 도발적인 미소와 마주쳤습니다. 즉시 깨달았죠? 이 남자는 정말 일부러 이러는구나. 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창피해서 주혁 씨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차경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를 통해 저는 상대방이 회사 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일하는 사람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심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유하.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차경원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 제 심장이 저도 모르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약간 마른 듯 했습니다. 왜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좀 화났는데. 어떻게 달래줄 거야?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보니 립스틱이 다 번져 있었습니다. 입꼬리에는 아직도 약간의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차경원을 째려보았습니다. 걔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물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얼굴 가득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난 호랑이띠야. 사냥하고 삼키는데 가장 능하지. 하지만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더 주의하도록 할게. 집에 도착하니 생일 케이크도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차경원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엌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둘이 하면 더 빠를 텐데. 괜찮아. 부엌은 기름때가 많아서. 채소 씻는 거라도 도와줄까요? 내가 할 수 있어? 설거지물은 차가워. 그럼 제가 그릇이랑 젓가락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얌전히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생일 케이크를 한 조각 맛보았습니다. 차경원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저는 입에 크림을 약간 물고 약간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오늘 저녁은 오빠가 했잖아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집에 식기세척기 있잖아. 둘 다 할 필요 없어. 그럼 제가 식탁 치울게요. 넌 가서 씻어. 오늘 밤 10시에 단수된대. 정말요? 전 공지 못 받았는데? 공지 떴어. 욕실에 들어가자 아랫배에서 은은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바지를 벗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생리가 이틀이나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차경원의 소원은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더러워진 옷 몇 가지를 손빨래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거실에 있는 보조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채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순간 반짝였고 그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았죠. 그가 찻잔을 내려놓고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하얀 쇄골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죠. 잘 시간이야. 저는 제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번쩍 들렸습니다. 저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그의 가슴 앞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로로 안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처럼 검은 그의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먹이를 기다려온 굶주린 늑대와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약간 눈부셨습니다.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불이 꺼지고 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어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경원의 행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신속했습니다. 이불 속은 땀이 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가 이불 밖으로 나와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그날이에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대답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의 표정은 복잡하고 심각해졌습니다. 배는 안 아파. 괜찮아요. 그냥 오빠가 눌러서 조금 아팠어요. 5분 후 그는 침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찰랑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 찬물로 샤워를 해서인지 차경원은 기침을 하고 코가 막혔으며 목소리도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 달리기도 취소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고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과 넥타이는 의자에 걸려 있었고 검은 셔츠의 윗단추 2개는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약간 열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체온계를 꺼내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많이 아파요. 병원 갈까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약 먹었어.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야. 약을 먹었으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줄게요.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고 이불을 살짝 걷어내며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이리 와서 잠깐만 같이 누워 있어. 눕자마자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약간 불편해서 자세를 바꾸어 제 손을 그의 허리에 올렸습니다. 셔츠 위로도 그의 단단한 근육의 윤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오빠 아프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요리할 줄 알아? 영상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산사나무 죽이라도 끓여줄까요?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됐어.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자. 한밤중에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12시가 넘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깨울까봐 저는 한참 만에야 그의 팔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체온계로 다시 재보니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을 가져다 그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둘 다 잠이 들어서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이 나서 계란을 먹을 수 없으니 대신 채소를 넣었습니다. 평소 먹는 음식은 제가 할 줄 모르지만 라면 끓이는 것 정도는 문제 없었죠.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죽도 조금 끓였습니다. 그를 깨워서 먹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식사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차경원이 스스로 깨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요리하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면 좀 끓였는데 좀 먹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열라면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묶어줘. 뭐 하게요? 반찬 하나 더 해야지. 차경원은 새콤달콤한 감자채 볶음을 하나 만들고 계란 프라이를 부쳐 제 라면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밍밍했던 라면이 훨씬 맛있어 보였죠. 아마 하루 종일 굶어서인지 그는 오늘 밤 큰 라면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좀 괜찮아졌어요. 훨씬 나아졌어. 넌 가서 자, 애 내가 치울게. 환자는 가서 쉬어요. 여긴 제가 금방 치울 테니까. 저는 그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틀 만에 차경원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자기 3일간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는 동안 차경원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저 잘려요. 하지만 아직 다 낫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그의 이마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체온은 정상인데 어디 또 아픈 데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 3일밖에 안 걸려요. 금방 돌아올게요. 도착하면 전화하고. 물론이죠. 업무는 하루 일찍 끝났고 비행기 표는 다음 날로 예약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미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유하야,
너 린화이에 왔어. 응, 왜? 나도 여기 있어? 오늘 밤에 술 한잔하자.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이미 취한 듯 말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미나야, 너 취했구나. 권 교수님 옆에 안 계셔? 나 안 취했어.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그 사람 얘기 꺼내지도 마, 크크. 제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죠. 주소 보내줘. 이곳 바는 처음이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에게 방번호를 알려주자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안은 조명이 어둡고 희미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옆모습이 왜 이렇게 차경원과 닮았지? 말도 안 돼. 낮에 통화했을 때 집에 있다고 했는데. 방문 앞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 광경에 저는 더욱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남자 모델들이 모두 조각 같은 몸매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가히 18라한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미나는 중앙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하야,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제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누님, 앉으세요. 권 교수님이랑은 어떻게 된 거야? 너 여기 있는 거 알아?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약혼녀가 있는 놈이었어. 양다리나 걸치는 쓰레기 같은 놈. 오해가 아닐까? 권 교수님은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아니야. 학교 사람들 다 아는데 나만 마지막까지 바보였어. 저는 미나의 감정을 잠시 위로해주다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와 권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차경원이 위챗으로 영상통화를 걸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걱정할까봐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잠들었어. 오빠도 일찍 쉬어. 다시 방으로 돌아갔을 때 노래가 한창이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키가 큰 그림자가 문가에 섰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유하, 나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리며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차경원은 조명 아래에 서서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압도적인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볼 것 같았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는 한 남자가 과일을 먹여주고 다른 한 남자가 차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목말라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경원은 차가운 얼굴로 위험 있는 눈빛으로 다가와 소파 위에 놓인 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가자. 하지만 미나는요. 말이 끝나자마자 권 교수님도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돌려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차경원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이렇게 그가 차갑게 굳은 얼굴을 한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압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바에 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심지어 방번호까지. 하지만 그의 차가운 얼굴을 보자 차마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물었습니다.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오빠도 마실래요? 그는 어두운 색의 소매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한 채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유하, 화제 돌릴 생각 마.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설명할 수 있어요. 미나가 실현당해서 저를 불러서 같이 있어 달라고 했어요. 제가 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자 모델들을 다 불러놓은 상태였고요. 돈도 다 냈는데 제가 어떻게 돌려보내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오빠,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준 물이나 수박도 다 안 마셨어요. 보세요. 제 입술이 바짝 말라서 다틀 지경이잖아요. 말이 끝나도 차경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죠. 어찌 된 일인지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분명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서러워져 눈물은 더욱 쏟아졌습니다. 차경원은 당황하며 일어나 휴지를 가져와 제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울어? 저는 입술을 앙다물고 흐느꼈습니다. 누가 오빠더러 그렇게 차가운 얼굴로 있으래요?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오빠보다 잘생기지도 않았다고요? 그렇게 자세히 봤어? 아직 제가 할 말이 남았는데 오빠는 왜 여기 있어요? 너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친구가 바에 가자고 해서 일이 좀 있었어. 차경원은 저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제 몸 전체가 그의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 여보. 방금 전까지 험악하던 분위기가 말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 보고 싶었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다시 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제가 입을 열자마자 차경원은 고개를 숙여 제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조금의 틈도 남기지 않았죠. 오늘 밤, 괜찮아. 제 눈빛이 몽롱해졌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챙겨왔어. 다음 순간 마치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장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차경원은 이미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주 건강해 보였죠. 그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약간 잠긴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침 식사 책상 위에 있어? 먹고 공항 가자. 2시간 남았어. 저는 휴대폰을 힐끗 보았습니다. 거의 11시였습니다. 그는 막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와 몸에 땀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가슴에 선명하게 남은 몇 개의 입자국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릇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황급히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샌드위치, 만두, 두유, 파기름 비빔면, 그리고 찹쌀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어젯밤에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아침에 보충해야지. 쿨럭, 쿨럭. 저는 하마터면 두유에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손을 들어 그에게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죠. 천천히 먹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와 차경원의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늘 차경원이 먹여주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해봐도 차경원이 왜 제게 청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우리는 그리 친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저 몰래 좋아했어요? 그는 약간 놀란 듯 표정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졌지만 이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잘 기억 안 나. 그냥 조금씩 널 좋아하게 됐어. 언제쯤인데요? 내가 고등학생 때. 맙서사, 그때는 저 아직 미성년자였는데. 그때는 그냥 막연한 감정이었어. 그런데 평소에는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잖아요. 널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할까봐. 그럼 저는요? 저는 왜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을까요? 내가 잘생겼고 몸매도 좋으니까. 차경원은 매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자신에게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차경원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경원 씨, 곧 아빠가 되실 거예요. 그의 몸 전체가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애써 억누르고 있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유하야?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그는 단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유하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온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임신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마워, 유하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언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여행 때였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